7월 13일 아침까지의 24시간은 불명예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낸 밤을 보냈고 러시아를 뒤덮은 드론 공세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믿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1700개가 넘는 러시아 표적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이 다시 한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가 24시간 내 이렇게 큰 손실을 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이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주요 수치부터 말하면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즉 SBS는 7월 13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 러시아 표적 1725개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표적들 대부분은 밤새 이어진 파괴적인 공격 중에 타격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열정적인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텔레그램 게시글을 통해 주요 세부 사항과 함께 전한 것입니다. 기록적인 타격 횟수 외에도 SBS는 24시간 동안 러시아군 4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은 SBS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군사부대 중 하나로 떠오른 한 달의 상승세를 이어간 날이었습니다. 현재까지 7월에만 SBS 드론으로 인해 러시아군 41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부대는 13일 동안 19,759개의 러시아 표적을 타격하는 데도 성공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거의 1,520개에 달합니다. 7월 13일에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1,725개의 표적을 제외하면 그 평균은 1,502개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SBS의 기록적인 7월 13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200개 이상 더 많은 표적을 타격해 러시아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1725개 목표물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음을 밝힙니다. 저희가 시도하면 영상이 며칠 더 길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브로브디는 숫자 외에 세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후방의 상당 부분이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연료 및 보급 트럭을 놀라운 속도로 파괴하는 물류 봉쇄 작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선 너머의 지휘소, 방공망, 그리고 병력 집결지까지 격파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요 장면들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BU가 수행한 일련의 타격 작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SBU는 SBS와 협력하여 점령지 내에 고가치 표적을 제거합니다. 먼저 함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기록적인 24시간 동안 러시아의 프로젝트 12150 망구스트 순찰정을 2척 격침시켰습니다. 이 순찰정들은 러시아 흑해함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군함은 아니지만 더 강력한 군함들은 대부분 이미 파괴되었거나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해 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러시안 십스에 따르면 이 순찰정들은 러시아가 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며 12.7mm 또는 14.5mm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어 드론을 격추하거나 무인 수상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잃어버린 흑해함대를 우크라이나가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순찰정들 외에도 SBU와 SBS는 러시아가 점령지 크림반도로 보급품과 장비를 운송하는 데 사용해온 여러 대의 페리선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케르치 해협에서 마리아호와 예시코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트 카프카즈도 공격했고 그곳에 있던 파나기아호와 레브렌티오 페리선을 타격했습니다. 두 배는 정박 중이거나 선적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리선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민간 선박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와 아조프해의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 닿는 모든 선박을 징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 해상 물류에 큰 타격을 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가 된 듯합니다. 7월 13일,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공포를 몰고 온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7월 13일까지 포함한 8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그 바다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 105척을 타격했습니다. 이 페리들이 바로 그런 선박들입니다.
러시아가 보급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죠. 같은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7척의 유조선과 몇 척의 화물선, 페리, 예인선을 7월 13일 집계에 추가해 총 15척의 선박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아조프해, 케르치해협,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지 크림반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로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 너무 많은 드론을 퍼붓고 있어서 112분마다 한 척씩 선박을 타격하고 있다고 브로브디는 말합니다.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아조프해를 물류에 활용하려 하지만 선박 침몰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돈강과 아조프해를 잇는 도나조프 운하를 폐쇄해야 했습니다. 그 운하 폐쇄는 7월 열흘 저녁에 시작되었고 러시아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곡물을 실은 선박들이 항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 사실상 크림반도 근처에 케르치 해협이 폐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해협이 아조프해와 흑해를 연결하므로 우크라이나의 아조프해 드론 공격도 흑해 고립의 한 방법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자국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이 제한 조치가 계속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7월 13일 또 다른 15척 선박 침몰은 제한 조치가 다시 연장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 이후에는 아조프해에서 또 다른 유조선과 보급선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밤에 있었던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가 해상 및 공중 드론을 탐지하는 데 사용하는 3개의 고정 레이더 시스템도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레이더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부과한 제재에 직면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좋은 레이더 산업을 위한 필수 요소가 모두 부족합니다. 글로벌 디펜스 콥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첨단 레이더용 마이크로 전자 부품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형 레이더보다 더 나은 레이더를 만들 인력, 경험, 전문성, 그리고 인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할 때마다 그 레이더를 온갖 면에서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산업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7월 13일 아조프해 근처에서 파괴된 새 레이더는 내일 우크라이나 드론을 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떤 시스템을 파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더 많이 파괴할수록 공격 기회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이 레이더들이 원래 탐지해야 할 무기들에 의해 레이더가 전장에서 제거됐다는 아이러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 중간쯤이며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노린 다른 표적들과 우크라이나의 확장된 공중작전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미칠 의미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인사이트 얻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자세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24시간 동안의 파괴 공세에서 레이더보다 더 큰 표적을 노렸습니다. 그 목표는 바흐무트 공군기지였다. 이 기지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으며 케르치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1996년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흐무트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특수장비와 군용 차량을 보관하는 경락고가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의 표적이 되었고 7월 13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격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는 기지 공격 사실만 밝히고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7월 13일 우크라이나가 조준한 군사기지는 바흐무트만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ES 바흐무트 기지가 공격당한 바로 그날 밤 우크라이나가 체랴빈스크 지역의 샤골 공군기지와 알미라 지역의 우크라인카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던 시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FSB는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사보타주 작전이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최악의 밤이었던 그날 작은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승리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다른 곳에서 17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파괴하는 동안 러시아 깊숙한 기지에서 사보타주범들이 성공했다면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시거할 듯합니다. 그 기지들도 러시아 내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바흐무트 공격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포트 카프카즈 지역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타격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척의 페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자들은 이 항구의 석유 환적 단지에 위치한 3개의 석유 저장 탱크와 러시아가 카프카즈 화물역으로 연료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기차 한 대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 매일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고립 작전을 계속하며 연료가 또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포트 카프카즈에 또다시 성공적으로 타격을 가함으로써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푸틴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항구에 대한 공격을 사상 최대 야간 공습의 일부로 쉽게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점점 쉬운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트 카프카즈를 다시 공격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몇 주 전 이 항구가 케르치다리 양쪽을 겨냥한 우크라이나 공습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도 앞서 언급한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항구를 파괴했습니다. 6월 21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을 겨냥해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길은 위성 사진에도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화재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탄약, 무기, 연료를 운송하는 항구가 마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3일 공격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대부분의 공격은 점령지나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스타브로폴 지방의 베즈니키에 위치한 특별시설에도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600km 떨어진 베즈니키에는 저장 탱크가 가득한 대형 유류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석유와 연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석유와 연료는 결국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러시아 점령군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와 연료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저장소 공격은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의 보고에 따르면 7월 12일 밤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합니다. 세 대의 드론이 7월 13일 03시 19분까지 격추됐다고 소베닌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하지 않은 건 러시아 방공망이 문제를 처리한다던 그때 왜 그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느냐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이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방공망이 성공했다고 설명하기 위해 곧 평소처럼 드론 잔해 핑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베즈니키 저장소 공격은 러시아 정령군에게 전례 없는 공포의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저장소는 모스크바와 매우 가깝습니다. 푸틴이 잊었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도까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영상의 시작을 알렸던 그 헤드라인으로 다시 이끕니다. 우크라이나가 24시간 동안 러시아의 표적 1725곳을 타격했습니다. 그 숫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불과 몇 달 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작전으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확대되며 러시아는 심각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작전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U도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BU는 하룻밤 사이에 서로 다른 먼 지역에 있는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파괴한 것은 SBU가 장거리 특수작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공격들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의 군사 및 석유 기반 시설의 핵심 요소들은 계속해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SBU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들이 보여주듯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은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경신한 24시간을 앞두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작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6년 첫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697개의 표적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크렘린은 약 6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내내 드론으로 타격해온 정유소와 같은 러시아 내 표적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까지 포함하면 적의 목표물 7028개를 추가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1725회의 야간 타격을 가한 대부분의 표적이 전선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룬 중장거리 표적들은 하이라이트에 불과했지만 러시아는 그와 함께 많은 장비와 병력을 잃었습니다.
시르스키는 이 수치들이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에서 원하는 표적을 타격하는데 문제가 더 이상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작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밤이 있기 며칠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타격 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식화된 이 사령부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원을 공식화하고 중앙 집중화할 것이며 본질적으로 이미 러시아와 점령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작전을 더욱 치명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푸틴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휘 구조 없이도 이미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새로운 조직이 자리 잡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하며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와 점령지 모두에서 러시아의 힘의 원천을 제거해 전선의 병사들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공중 우위 확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실행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로 들어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신하고 있는 것은 드론과 자체 저비용 순항 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공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매달 수천 대의 드론을 전장과 그 너머로 보내 러시아의 진격 시도를 방해하고 석유와 연료를 파괴하며 러시아가 사정권 닫기라고 생각했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이고 비대칭적인 전략이며 전쟁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러 방면에서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료 위기는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게 확산되었습니다. 7월 12일과 13일 우크라이나의 목표에는 연료와 석유 탱크, 저장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내 휘발유 생산량이 감소하여 이제는 국가의 계절별 수요의 65%만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최대 4만 5천 톤의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단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료를 구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7월 14일 보도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매우 심각해 러시아의 긴급 대응기관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연료 입찰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때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을 이제는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연료가 부족해져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 즉 모든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거쳐야 하는 구조 때문에 러시아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결정을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그 사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체계적 위기 대응 없이 우크라이나가 물러서고 러시아가 언젠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적인 야간 공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걸 압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3일에 6월 말 발표된 40일간의 작전을 일환으로 행동했으며 이 작전이 푸틴이 자신의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 젤렌스키는 이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제재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몇 주 더 버틸 수 있을까요? 40일 작전이 젤렌스키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다음 준비도 러시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점점 아니오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잃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이나 몇 주 후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방금 본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또 다른 무력 제재를 가할 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2026년 집계 계속 추가 중이며 러시아가 올해를 버틴 것이 놀랍습니다. 6월 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상공을 뒤덮은 2026년 공습폭풍의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고 러시아 방어망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이 모든 내용을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최신 승리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